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세계에 퍼져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기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에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 땅에 와서 남편까지 예, 젊은 나이에 34살의 남편이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한국 공주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낸 70할머니가 될 때까지 선교를 하셨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한국 이름은 사에리시 선교사입니다. 그 과정에 유관순 열사를 길러냈던 그런 사역을 또 하시고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였던 전밀라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이외에도 수많은 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내고 또 충남 전역에 20개의 여학교와 유치원을 세워서 운영했던 가히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묻혀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 찾아내서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서 믿음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국선교유적연구회라는 법인체를 우리 정부에 등록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리스 선교사의 순교하신 남편 샤프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온 윌리엄스 선교사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나누는 말씀이 그냥 100년 전에 다녀간 이 선교사 이야기 이것뿐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또 시대와 공간과 여건을 달리해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 두 사진은 이분들이 1906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덴버 대학을 졸업할 때의 사진입니다. 남편은 24살, 아내는 23살. 정말 아리따고 팔팔하던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밑에 두 사진은 이분들이 한국 공주에 와서 34년을 학교를 세워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1940년에 일제가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해서 다 쫓아냈던 1940년대의 사진입니다. 34년이 지난 후의 사진이죠. 정말 평생을 한국 선교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이에 한국에서 자녀를 5명을 낳습니다. 오른쪽 메모들은 이 아내가 직접 손으로 쓴 5자녀의 출생 연도와 또 사망 연월일 이런 것을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난 지 2살에 이 땅에서 죽었고 또 이 딸은 정말 딸이 하나 있었는데 8살의 이쁜 나이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떠나서 지금도 공주 선교사 묘역에 묻혀져 있습니다.
어, 저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미국은 잘 살고 그 당시만 해도 잘 살고 또 부유하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부유해서 돈도 좀 대주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와서 이렇게 선교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족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 참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앨리스 선교사, 여기도 앨리스인데 윌리엄스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우리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이름을 꼭 하나씩 가졌어요. 왜냐하면 뭐 윌리엄스라든지 런 이름으로 쓰게 되면 샤프란 이름 쓰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입에 익지 않아서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한국 사람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한국 이름들을 꼭 하나씩 가졌습니다. 성도 그 발음과 비슷한 윌리엄스, 우리암 이렇게 가졌던 것이죠. 그 우리암 선교사의 아내와 세 딸들인데 여기에 남편 사진은 없어요. 남편은 첫째 딸이 10살 때 콜로라도 광산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산촌에서 어, 남편이 동업하던 식료품 가게를 동업을 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동업하던 동업자가 이득이 남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무런 그 보상도 해주지 않고 가치 투자도 돌려주지 않고 정말 험한 지경에 처해졌었죠. 그래서 이 아내는 세 딸을 데리고 그래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대도시가 낫다 해서 콜로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 덴버로 나오게 됩니다. 덴버로 나와서 고생하면서 키우면서 이 오른쪽 뒷줄 오른쪽이 첫 딸인데 앨리스인데 앨리스가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덴버 대학을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사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동급생이던 윌리엄스 선교사를 윌리엄스 선교 지망생을 만났는데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 지원서를 제가 봤는데 1908년에 작성했던 선교사 지원서를 봤는데 선교사를 인도나 일본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대학 졸업한 지 2년 후에 선교사로 나갈 것을 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나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왜 2년을 이렇게 못 박았을까? 그 뒤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진 뒷면에 적힌 그 영어 단어들을 보실 수 있는데 1905년에 찍은 사진인데 누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써놓으면서 제일 밑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All of us sad because Alice will leave for Korea. 앨리스가 한국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헤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는 이 지구 반대편으로 오는 그 맏언니가 이 정서적으로 이게 헤어져서 슬픈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가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혼자였어요. 물론 어머니도 뭐 조금씩 벌긴 했겠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두 여동생이 공부를 해서 직업을 잡아서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게 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려고 2년 뒤에 떠난다고 신청을 했던 것인데 한국에서 갑자기 그 선교부는 개설했는데 선교사가 돌아가셨으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갑자기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을 새도 없이 졸업하자마자 6월 달에 졸업하고 7월 달에 결혼하고 8월 달에 배 타서 9월 마지막 날 이 한국 제물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고 나서, 이야,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부모 형제를 배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 성경 말씀이 현장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정말 형편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감기가 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세 번째인 딸 올리브입니다. 8살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해서 공주 선교사 묘역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우광복이라고 하는 맏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맏아들에게 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이 아들이 1907년에 태어났는데 막 일제가 을사보호조약을 하고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일본한테 한일 합방을 당했었죠. 1910년에. 그래서 빨리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한국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제물포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몸만 추스린 상태로 공주로 내려와서 14살까지 중학교 과정을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됩니다.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조선이 해방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 자원에서 한국에 진주하는 미군 해군의 군의관으로 한국에 옵니다. 군의관으로 한국에 와서 이 미 군정 시기의 사령관이었던 군정 책임자였던 하지 사령관의 통역관 겸 비서실장을 맡게 됩니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어, 그분의 나중에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그분의 묘소인데 그분의 중간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의사로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담배 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시기인데 그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자 담배 회사에서는 이 우광복이라는 의사한테 연구비를 줘가지고 흡연과 담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달라 이런 연구비를 줬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밝혀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해달라 그런 의미를 담은 거겠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 최초로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우리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 이 내용이 거의 7, 80년 전에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최근에 이분의 손자를 제가 미국에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참 암살을 당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검시관 그 암살당한 그 시체의 검시관으로 들어간 2명의 의사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87세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자기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내 죄의 일부를 태평양에 뿌려주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한국 공주, 어릴 때 공부했던 그 공주, 내 여동생 묘 옆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해서 한국 공주 선교사 묘역에 와서 묻혀있는 모습의 사진이 위에 이 검은 간판입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이 선교사 묘역의 모습입니다. 물론 앞에 이제 비석은 그 당시 묘를 쓸 때 만드는 거지만 정말 이 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넘치기는커녕 감사함을 하기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광복은
미군 하지사령관의 통역관으로 또 인사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면서 특히 좌익 세력을 제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 군정 초기에 미 군정에서 일할 한국인 50명을 선발할 때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추천하는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2% 정도인 그런 시기에 미 군정에서 일할 한국인 퍼센테이지를 70%를 채웠다는 것은 참 역사적인 일이죠. 이분들이 들어가서 어,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에서 각종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기독교를 모토로 한 그런 국가가 수립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광복이란 그 맏아들이 했던 그 참 훌륭한 일 중에 좌익단체 척결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진주한 날짜는 45년 9월 8일입니다. 이때 하지 사령관이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우광복은 해군이었기 때문에 미 해군 군의관으로 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기 때문에 보건 상황을 어, 체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내려서 인천 제물포 항구 부둣가에 있던 선교사 집에 자기가 태어난 집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미군 육군 상륙부대하고 선발대하고 또 조선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장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미군이 10,000명 정도가 진주했는데 어떻게 미군 10,000명이 진주하면서 한국말 할 줄 아는 통역관 한 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단 말인가.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일본 전황이 항복을 하고 나서 어, 불과 3주 만에 미군 10,000명을 추려서 오면서 통역관을 못 데리고 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본인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다 통역을 시켜줬더니 그 상륙부대 부대장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 공주에서 34년을 학교를 세워서 어, 운영했던 선교사였는데 제물포에서 태어나서 바로 언덕에서 보이는 저 제물포 집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14살까지 자라고 중학교에 자라고 의사가 돼서 군의관으로 왔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미 해군에서 육군으로 옮겨져서 하지 사령관의 비서 통역관이 됐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지 사령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성들이 한국이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왜 말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우광복만이 통역관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미 군정 시기의 정치를 통역 정치다 이렇게 정계에서는 불렀습니다. 한동안. 그만큼 통역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를 했는데 그 당시는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밖으로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30%는 공산주의로 가자. 40%, 43%는 사회주의로 가자. 민주주의로 가자고 하는 것은 30%가 안 됐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가자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4분의 3이 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광복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내거는 것은 볼셰비키, 소련 볼셰비키 혁명에서 밖으로 내거는 캐치프레이스와 실제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 과정에서 살생을 해가면서 소련에서 2천만 명 이상을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가문이설적인 그 캐치프레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우광복이었고 우광복은 이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했고 그 지도자들을 정계에서 이 축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 군정은 소련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은 연합군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한 이 한국 땅에 중도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던 사람이 중도 정부인 이 여운형이나 또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우파적이고 또 박헌영은 완전히 좌파적이고 우파와 좌파는 제하고 중도파인 김규식과 여운형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운형은 김일성과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우광복은 절대로 특히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런 것을 미군들이 들어오면 이 공산 세력들이 어려워지니까 미군들 들어오기 이틀 전에 9월 6일 날 45년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두 자로 줄이면 인공이라는 단체인데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어요. 공산당 재건파를 중심으로. 이게 우광복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아닌 거야. 이 사회단체에 불과한 이 단체가 무슨 나라 국자를 붙여서 활동을 하느냐. 이거는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해서 이 우광복이 이런 활동을 해서 미군이 진주한 지 한 달 만에 10월 10일 날짜로 미 군정은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인공을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그렇지만 그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죠. 이런 미 군정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각 지방에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를 다 해체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이제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군의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데 군의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가냐 하면 자기 통역관 후임 자리로 이묘묵 박사를 추천하고 갑니다. 이묘묵은 자기 아버지가 설립했던 학교, 공주영명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 있던 사람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왜 대학 교수를 안 하고 고등학교 선생을 했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대학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최고 학교였어요. 이분이 세운 영명고등학교가 충남 전체에서 최고 권위의 학교였습니다. 여기에 영어 선생을 하고 있던 사람을 하지사령관의 통역관으로 앉히고 또 조병옥 박사 아마 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이름이겠습니다만 이 조병옥 박사도 우리암 교장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조병옥 박사도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공주에 와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두뇌들이 한국 땅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우광복이 왔다는 이 자기 동창인 우광복이 한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공주의 참 유지들이 조병옥 박사 보고 서울에 올라가서 우광복을 만나라.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복을 빌려가지고 입혀서 서울 가서 음식점에서 우광복을 만났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미 군정, 요즘식으로 하면 경찰청장 자리, 치안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황인식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인식 선생은 우리암 교장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일기 졸업생인데 벌써 1921년에 자기 모교인 덴버 대학으로 유학을 시키고 콜롬비아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학교 교장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와서 영명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인사 담당하고 있는 아놀드 장군의 인사 고문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2달 동안 한 일은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미 군정에 들어가서 일할 50명을 선발하는데 그 인선 작업을 이 사람이 맡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미 군정 3년 동안 한국을 움직였던, 한국 남한 땅을 움직였던 이 주요 인사들이 전부 우광복이 추천해서 발탁한 사람들이고 윌리엄스 선교사의 제자들이었고, 또 아버지 윌리엄스는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있었는데 아버지를 추천해서 참 망설였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추천하는 것을 망설였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아버지가 농업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한국에서. 왜 농업의 최고 권위자였냐? 이분은 윌리엄스 선교사는 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에 그 당시는 농업밖에 없었어요. 농촌이 잘 살아야 목회도 가능하고 농촌 지역으로 목회를 갈 사람이 있어야만 농촌이 목회가 되는데 목회자로 가면 거기서 먹고 살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먹고 살 것도 나오고 자기 자식들 가르칠 것도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목회도 잘 되겠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농촌 경제를 일으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25년 동안 운영해오던 영명학교, 인문계 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꿨어요. 조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산업공상에 이 아주 그 굳어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인문계가 우선이지 이 농업학교 농업을 가르쳐 반대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엄청 설득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꾸고 농업 지식을 위해서 본인이 미국의 연구년에 돌아가서 서베티컬 연구년에 돌아가서 농업대학원을 다녀서 그 당시 1930년에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다시 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학에서 농학 석사 학위 받은 사람은 이 사람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단연코 농업의 제1인자죠. 일본 총독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을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 특강을 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본에 협력을 한 사람이냐? 협력을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분의 목적은 달랐어요.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는 가서 농업 특강을 해요. 농업 기술을 가르쳐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조선이 좋아질 것이고 또 모이는 자리에서 농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영명학교로 데려왔고 이런 목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 특강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립해서 운영했던 영명학교에서는 나라와 경제를 영명학교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을 기른다. 두 번째가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일제시대 때 그 경찰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런 교훈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서 어, 이 애국지사는 대부분 이 공주 영명학교 출신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는 이 건물은 비록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물이지만 1921년에 완공된 영명학교 교사인데 200주년 기념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면 1921년이 미국 감리교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 되는 해. 그러니까 1821년에 미국 감리교가 해외 선교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100주년 사업으로 영명학교 빌딩을 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돈 2만 5천 달러를 투입해서 2만 5천 달러를 요즘 돈으로 바꾸면 약 5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기념 사업 중에서도 성공적인 기념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그 당시에 미국 선교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윌리엄스 선교사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2만 5천 달러 안에 자기 장모가 1년에 100달러씩 500달러를 헌금한 돈이 2만 5천 달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장모가 베이비시팅을 하고 빵을 구워서 팔고 닭알, 닭알을 나면 달걀을 내다 팔고 이렇게 모은 돈을 1년에 100달러씩 5년간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좀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어떻게 1년에 100달러, 요즘 돈으로 하면 1년에 100달러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 100년 전 100달러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300~400만 원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헌금, 우리 돈으로 지금 100만 원 헌금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 뚜렷한 직업도 없던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자기 사위 아들, 자기 딸 사위 죽으라고 대학 교육 시켜놨더니만 이게 콜라당 선교사로 간답시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섭섭해도 보통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베이비시팅하고 빵 구워서 팔고 달걀 팔아서 1년에 그 딸 사위 하는데 거기 도우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했다는. 이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선교사는 천안 지역 감리사를 했습니다. 이때 마침 아운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어요. 3.1 운동하면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유관순 열사가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 현장에 있었죠. 그 만세 운동을 뒤에서 다 주동을 했습니다.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에서는 보고서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보고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해 가을에 있었던 선교사 대회에 가서 보고를 해놓은 기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문 기록입니다. 위에 노란 줄 친 것이. 4월 1일, 1919년입니다. 4월 1일 시장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 헌병이 총을 쏴서 20여 명이 넘는 한국인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 3명이 교회 사람이었는데 한 기독교 가족의 피해는 심각했다.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그 딸, 그 딸은 이름은 안 밝혔지만 유관순입니다. 그 딸은 감옥에 가서 3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큰아들은 공주에서 체포되어 두 어린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1919년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기록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 첫 번째 민간 영역에서의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서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1938년에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제막식 사진에 흉상만 세웠죠. 그때 요 가운데가 윌리엄 선교사고 아내 앨리스고 가운데가 막내 아들 로버트입니다. 로버트인데 요때 8살이었어요. 요 8살 아들이 죽기 전에 약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 진료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 이메일을 한 10통 보냈어요. 그 10통 중에 이 자기 아버지 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구리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청동을 전부 다 일본인들이 다 떼가서 녹여서 총 만드는 데 다 썼고 그다음에 이 자기 아버지 흉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일본 경찰은 모른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에게만 전한다 하고 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10통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이 사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제가 전해 받았어요. 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저 받침대 안에 뭐 독립군이 쓰던 총이라도 한 자루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료 수집 중에 밑에 빨간 글씨로 윌리엄 선교사가 직접 그 이야기를 메모로 적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자기 흉상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떼가서 대포 만드는 데 썼고 받침대 안에 33개의 작은 돌을 잘 깎아서 넣었는데 그 33개의 돌을 그 받침대 안에 잘 깎아서 넣은 이유는 1919년 3월 1일 날 기미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의 그 독립선언서 사인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안에 33개의 돌을 잘 쌓아서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런 정신 상태로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구나.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구나. 우리는 이 영명학교에 있는 지금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해방되고 나서 그 졸업생들이 다시 기념해서 세웠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1년 전에 밝혀졌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하려고 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윌리엄스 선교사가 미 군정 메가드 사령관이 초청해서 미 군정의 농업부 고문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할 때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나도 만세를 부르고 싶소 하고 이렇게 윌리엄스 목사가 윌리엄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미군이 제공하는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1월 달에 아니 11월 달에 1940년 11월 달에 예,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있을 때 한번 읽겠습니다. 어, 영어는 인면 공작 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면 전구 공작 대. 인은 인도고 면은 버마입니다. 인도와 버마에서 일본군과 영국군이 붙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광복군들이 몇십 명 거기로 참가를 한 거예요. 그 광복군들의 영어 교육을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시켰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은 6.25가 난 1950년 6월 27일 새벽 김포공항 활주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이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 섬찟한 사진이죠, 사실은.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이 중에 어디에 있는데 예, 아내와 그 아, 함께 있었지만 이 미군들이 북한군들이 밀고 내려오는 속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 통보를 늦게 해가지고 25일 오후에 이 선교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 3시에 27일 새벽 3시에 와서야 어,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소집시켜서 인천으로 빼서 증기선에 태워서 증기선 불을 끈 채 출발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방 2개씩만 가지고 김포공항으로 와라. 그래서 27일 새벽에 이 오키나와에서는 오는 수송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람만 먼저 타라. 가방은 나중에 보내겠다 해서 사람만 호다닥 타고 출발했는데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보니까 벌써 북한 미국이가 공항 바닥에 있는 이 가방을 폭격하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 이분들의 그 생활은 인생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왜 가시밭길을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태리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면 모나스트리 오브 세인 캐서린,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수도원인데 500년대에 건설된, 예, 6세기 500년대에 건설된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 안에 가면 이런 기념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기념나무가 이 가시나무인데 이게 바로 호렙산 앞에 있는 모세 앞에 있었던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였다 해서 이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 있는데 이 모세의 생애라는 필론이라는 작가가 쓴 모세의 생애라는 책에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 유다 학자이면서 성경 주석가입니다. 거기에는 바토스가 있었는데 매우 가시가 많고 가장 약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바토스는 앞서 말했던 가장 연약한 종류의 것이었으며 분명히 가시가 존재했기에 손에 닿으면 사람을 찌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붙은 나무, 이 가시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나타날 때 가시관을 쓰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가시관은 영광과 존귀의 관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클레멘스라는 교부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활동했던 클레멘스 교부는 교사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맨 처음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으며 훗날 가시로 둘러싸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동일한 권능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영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이때는 삼위일체 이론이 정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때 클레멘스는 최초에 나타나셨을 때 가시덤불이니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때 또한 가시관이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 두 번 시대가 다르게 똑같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두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장식하는데 이런 모티브를 다른 모티브도 썼지만 가시 모티브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장식하는 데 썼습니다. 또 광주에 있는 선교사촌에 가보면 또 다른 선교사촌에도 그렇지만 이런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는 참 크리스마스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빨강색과 녹색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뾰족뾰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전달이 돼서 이런 가시나무를 선교사촌에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밭길을 걸었던 선교사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이 가시와 하나님은 늘 가시와 함께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묘지를 미국 LA 근처에 있는 묘지를 한 6년 전에 이렇게 화환 꽃송이와 함께 찾았고 그 아들은 영웅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같은 묘역에 미국 LA의 포리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에 모셔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관련성이 없던 의정부에서 이 우리암 선교사의 후손을 찾아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서 이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이런 일을 후손을 찾게 되냐. 인터넷에 떠도는 그 내용을 봤는데 이 우광복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이 사람의 후손을 찾아서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 후손을 찾아서 한국으로 초청하게 해달라. 이렇게 찾아왔어.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인 자격은 안 되고 기념사업회를 만들죠. 그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의정부에는 이 사람들이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저도 의정부를 그때까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이게 3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엉뚱한 데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윌리엄스 선교사 후손들을 찾아서 모두 찾으니까 47명의 미국 전역에 12개 주에 12개 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47명인데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게 초청하겠다 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34명이었어요. 34명인데 코로나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못 온 사람이 7명이고 27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가 세웠던 영명학교에서 8.15 광복절 77주년 기념 특별 감사 연합 예배 장면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 8월 달에는 보훈부에 훈장 상신을 해서 그 후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유공자 건국 포장을 직접 수훈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훈장 포장증입니다. 그리고 메달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3년 전에 4년 전에 출간한 기도가 된 편지 브란노에서 출간을 했고 또 재작년에 2년 전에 출간한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지정도서로 선정이 돼서 전국 도서관으로 소장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남겨놓던 유적을 성역화 사업을 하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살았던 이 집을 유관순 교육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복원을 하고
또 200주년 기념관을 충남 근대교육박물관으로 복원을 하고 우리암 교장 선생님이 살았던 이 집을 복원해서 그 선교 역사를 전시하는 이런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던 그 모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끌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곡식 거두는 시기에 그 강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갔을 때 그 흘러다니던 물이 그쳤죠. 우리는 뭐가 끝이 확실하게 이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께서 물론 이분들은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참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나누시겠지만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억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